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4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정부는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 등 서울에서 집값이 빠르게 뛰었던 27개 동을 선정했고 부산 3개 구와 경기 일부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12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초저출산 추세로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전 오픈뱅킹을 주제로 열린 서울경제TV 금융자산 포럼에 400여 명의 청중이 몰렸다고 합니다. 연사로 나선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은 오픈뱅킹이 금융산업의 속성 자체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4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정부는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 등 서울에서 집값이 빠르게 뛰었던 27개 동을 콕 집어 선정했고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오던 부산 3개 구와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남 3구역 일대. 낡은 주택들이 즐비합니다. 대형 건설사 3곳이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 일대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는 정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7개 동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개포와 대치동 등 비싼 아파트가 포진한 강남 4구에서 22개 동이, 뒤따라 집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은 4개 동이 포함됐습니다. 노후 아파트가 많아 곳곳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영등포구 여의도도 함께 묶였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오는 8일 이후,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말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됩니다. 여기에 최대 10년간 전매를 할 수 없고 2, 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받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심의에 앞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심의에서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12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까지 누적된 흑자 규모는 414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55억 5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2년 261억 3천만 달러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때문에 올해 전망된 연간 흑자 규모 590억 달러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9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2% 감소했는데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2월부터 8개월째 축소세입니다. 정부가 초저출산 추세로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새 교원 수급 기준 등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다시 짭니다. 병역 의무자도 줄어들음에 따라 오는 2022년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기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합니다.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해 거점 지역의 공공 생활 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 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커피 전문점 창업이 은퇴 후 창업 아이템 1위인 치킨집을 제쳤다고 합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은 2008년 3,000개 미만에서 지난해 14,000개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루 38개 꼴입니다. 반면 지난해 문을 연 치킨집은 6,200개로 커피 전문점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커피 전문점이 빠르게 늘며 향후 커피 전문점의 규모가 치킨집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커피 전문점 창업이 급증하는 것은 커피를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커피 소비량은 세계 평균의 2.7배 수준입니다. 앞선 레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 강남 4구의 절반인 22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와 용산, 또 성동 지역과 여의도 동이 상한제 지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시장의 예상과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죠. 부동산 시장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은 서울 주택시장으로 투자 혹은 투기 수요가 지금 쏠리고 있다라는 진단이었잖아요. 그렇죠. 인기 지역인 강남권 절반이 지금 적용을 받게 됐는데 그럼 중요한 건 분양가가 앞으로 내릴까인데 내릴까요? 네.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이 분양 가격이 떨어질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오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이 되면서 이곳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정비사업 조합의 이 고민도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에 열린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면서 기존 주택의 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이 일반 분양 가격을 감정평가로 구한 이 토지비에다가 표준형 건축비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기존 분양가보다 한 15%에서 최대 30%가량 떨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규제를 받게 되면 분양가를 높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분양가가 떨어지는 건 자명하겠죠. 이제 다음이 문제인데 정부의 바람대로 이게 집값 안정이 올지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인데 일부에서는 이미 공급 부족 논리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예. 그래 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또 한마디 했는데 공급 부족 우려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 국토부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과열 지역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또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이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므로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분양가가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익을 남겨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이 과도한 이익이 줄어드는 거지 이 사업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날 서울에서 이 상한제가 적용된 동은 이 서울이 전체 467개 동인데 이 중에서 27개 동이 지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의 5.8%에 불과한 겁니다. 또 건설사들은 이런 정비 사업을 수주할 때 단순 도급 사업으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 건설사 손실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의 경우를 좀 보면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이 정비 사업장이 총 332곳이거든요. 근데 업계에 따르면 이 중에서 사업이 본격화돼서 착공에 들어간 곳이 81곳이고 또 관리처분인가 단지가 54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40%가 넘는 135개 단지가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이니까 이 공급이 줄어들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정부는 서울 도심 유유지 개발로 한 4만 가구 공급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고요. 또 3기 신도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30만 가구가 새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이제 서울 수요 중 일부가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큰 공급 감소는 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분양이 줄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게 되면 집값을 끌어올릴 거다. 이런 논리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참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 건데 일단은 정부의 입장을 지금 들어봤고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역도 오늘 나왔습니다. 경기 일부 지역 그리고 부산의 3구가 해당이 됐다고 하는데 영향이 좀 있겠죠.
네, 일단 뭐 환영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 지역은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지불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좀 숨통이 트일 걸로 관측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가 60%고 또 총부채 상환 비율, 우리가 뭐 DTI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50%로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의 60%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규제에서 해제가 되다 보니까 70%까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 또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 적용 등의 이런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 같은 규제에서 앞으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곳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창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 기업 YOM이 광역학 치료 기술의 중국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전일인 지난 5일 중국 운남 국가지용 리중화 동사장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컨설팅 계약 체결 현장에서 김태국 대표를 만나 협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광교에 위치한 YOM 신약연구소에 중국 운남 국가지용 리중화 동사장이 방문했습니다. 리중화 동사장의 이날 방문 목적은 YOM이 보유한 광역학 치료 기술을 중국에 매각하는 컨설팅 계약 체결을 위해서입니다. 컨설팅 계약 체결에 앞서서는 김태국 YOM 대표의 신약개발 설명, 신약개발연구소 시찰 등이 진행됐습니다. 양측이 체결한 이번 계약의 정확한 명칭은 PDT 기술 거래에 관한 컨설팅 계약입니다. 리중화 동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YOM의 PDT 치료 기술을 매입할 중국 기업을 추천하고 중국 법률에 맞춰 실제 매각 작업이 진행되도록 실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약 체결식이 끝난 이후 서울경제TV와 만난 김태국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 추진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유수의 제약사와 병원들과 협의 중에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와 파트너에 대한 결과는 아마도 1개월 내에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 대표는 이어 향후 1, 2년 내 임상 진입을 통한 파이프라인 추가 확보,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금 확보 계획 등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올해부터 초등교육의 컴퓨터 언어를 통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에 빨간 펜으로 유명한 교육기업 교원이 아이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집에서 코딩을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면에서 코딩의 원리를 녹여낸 동화가 흘러나옵니다. 동화를 읽으며 획득한 가다, 서다, 뛰다 등 코딩 퍼즐 조각을 맞춰 캐릭터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동화에 나왔던 풍차 등 발명품을 만들고 모디블럭을 통해 명령문을 실제 움직임으로 구현합니다. 독서, 퍼즐, 발명품 제작, 프로그래밍 활동을 진행하는 건데 코딩을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딱딱한 학습이 아닌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코딩과 친해지며 개념과 원리는 물론이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이는 교육기업 교원이 유망 스타트업 럭스로버와 손잡고 선보인 레드펜 코딩 제품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학원이나 학교가 아닌 집에서 손쉽게 코딩을 학습할 수 있는 홈코딩 시대를 연 겁니다. 현재는 6세에서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인데 연령층을 늘려나가며 미래 교육을 이끌 예정입니다. 창작 동화와 연계시켰는데 홈스쿨링 방식입니다. 집에서 혼자 홈코딩을 혼자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그 학습 방법이고요. 정확하게 매출로 보면 내년도에는 300억에서 한 500억 사이 정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은 이와 함께 AI 등 교육과 기술의 성공적인 협업 사례를 통해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은행권 오픈뱅킹이 시작됐죠. 하나의 은행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결제,
이체까지 가능한 시대가 된 건데요. 오늘 열린 서울경제TV 금융자산 포럼에서는 오픈뱅킹이 바꾸는 금융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정유신 한국핀테크 지원센터장은 오픈뱅킹이 금융산업의 속성 자체를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을 고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각 은행이 보유한 고객의 금융 데이터를 다른 은행, 핀테크 업체 등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 간 장벽을 없애는 오픈뱅킹. 오늘 오픈뱅킹이 바꾸는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경제TV의 제3회 금융자산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정유신 한국핀테크 지원센터장은 오픈뱅킹이 금융업의 속성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는 볼 수 없었던, 만질 수 없었던 금융 서비스가 이제는 보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어적 장벽이 있거나 문화적 장벽이 있어도 해외에다 팔 수 있어요. 이때까지 금융은 철저하게 내수 산업이었고 철저하게 규제 산업이었고 철저하게 후행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먼저 앞서서 나갈 수 있어요. 선행 산업이 될 수가 있고 규제하지 않아. 현재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은 지급결제 중심의 공동 API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에 와 있다면 앞으로 참여자가 더 다양해지면서 금융이 비금융업의 혁신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 센터장은 이를 위해 지급결제를 넘어 데이터 분야로 오픈뱅킹의 외연을 확장하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오픈뱅킹으로 금융서비스 간의 무한 경쟁 시대가 예고된 가운데 이날 행사에 참석한 200여 명의 금융 꿈나무들은 금융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앞다퉈 던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기존 은행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 은행 쪽 또 금융회사들이 해외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하노이 베트남에서 순환 잘하고 딴 데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은행에서 나올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편 이날 축사자로 나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통과를 약속한다고 밝혔고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공정한 경쟁을 뒷받침하겠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오픈뱅킹으로 이제 금융거래 주도권은 고객에게 넘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포럼의 두 번째 기조연사로 나선 이성용 신한금융그룹 미래전략연구소 대표는 이에 따라 은행도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모할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성용 신한금융그룹 미래전략연구소 대표는 핀테크 발달과 오픈뱅킹 도입으로 금융거래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금융 업무가 가능했고 은행을 거치지 않고는 금융 업무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변했다는 겁니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으로 다양한 방식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졌고 온라인, 비대면 뱅킹이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금융기관이 아닌 소비자가 금융거래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금융사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고객의 이익을 높이고 고객별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플랫폼으로 인해 경쟁은 치열해지는 반면 수수료 등 금융사의 수익은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이 고객으로 이전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은행권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고 새로운 수익 모델이 창출될 것이야. 개인 맞춤형 금융관리, 이른바 PFM 서비스를 확대해 대출, 예금, 카드, 보험 등 개별 고객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고 미래 재무 설계 등 자산 관리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오프라인 점포도 단순히 금융 업무를 위한 장소가 아닌 전문 상담이 가능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아시아 태평양 국가 오픈뱅킹 준비도 지수 6위에 머물고 있다며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업체 간의 경쟁, 협력으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예금, 카드, 보험 등 연동관리 자산이 150조 원에 달하는 핀테크 업체. 이번 서울경제TV 금융자산 포럼에서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으로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의 강연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 데이터를 모아 자산 관리에 들이는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은행, 카드, 증권, 보험회사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미래금융, 핀테크라는 겁니다. 저희 뱅셀의 미션은 개인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개인의 인텔리전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김태훈 대표는 앞으로는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을 더 많이 이해하는 금융사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고객의 자산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맞춤형 해법을 제시해주는 금융사에 고객이 몰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개인에게 그 효용을 극대화해주고 맞춤형 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가 이제 지금 금융 유통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사들이 고객의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금융 상품을 추천해줬다면 뱅크샐러드와 같은 핀테크사는 현금 사용을 포함한 고객의 전체 지출 내역을 분석해 추천합니다. 보다 더 정확하고 개인 맞춤형 분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금융사와 고객 사이에 있었던 칸막이가 사라지는 오픈 뱅킹 시대. 김태훈 대표는 앞으로 금융사와 핀테크사가 경쟁 관계가 아닌 협업하는 관계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도 답답한 공기로 불편하셨을 텐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행히 오후에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날씨를 보이겠지만 강원 영동은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은 저녁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그 밖의 지역들은 큰 일교차에 옷차림에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은 오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15도, 대전 1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점차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1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출근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낮 동안 18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 내리는 비는 토요일까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에서 다뤘다시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은 규제 카드를 또다시 꺼내든 건데요. 집값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 칼을 빼든 이상 추가 대책을 내서라도 집값을 꼭 잡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